여러분, 고대 중동의 지혜가 담긴 문헌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신이 천지창조를 하던 셋째 날, 흙 속에서 완벽하게 다 자란 식물들이 땅을 뚫고 나오기 직전에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성장을 딱 멈춥니다. 왜 그랬을까요? 며칠 뒤에 창조될 인간이 땅을 밟고 서서 하늘님, 우리에게 비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라고 간구할 때까지 그 긴 시간을 캄캄한 흙 속에서 숨죽이며 묵묵히 기다려 주었다는 겁니다. 창조라는 거대한 자연의 섭리조차 인간의 결핍과 소통을 끈기 있게 기다려 주었다는 아주 우아하고 철학적인 우화죠. 자,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자연의 순리와 타인의 때를 기다리며 기가 막힌 콜라보를 했다는데 시선을 지금 우리들의 팍팍한 현실로 한번 돌려봅시다. 이 지독한 현대사회에서 저런 기다림이나 여유가 통할까요? 당장 유튜브 채널 하나 멋지게 열어보겠다며 500만 원짜리 최신 카메라에 조명, 고성능 마이크까지 온 힘을 다해 완벽하게 세팅해둔 분들 꼭 있죠? 그런데 정작 첫 촬영돼 보니 자기 마음에 100% 안 든다며 1년째 채널에 영상 하나 안 올립니다. 아니면 직장에서 시장에 툭 던져서 반응 한번 보면 끝날 일을 가지고 팀원들끼리 숨막히는 회의실에 모여 석 달 열흘을 절대 실패하지 않을 완전 무결한 기획석 깎는 노인처럼 집착하다가 트렌드 다 놓치고 뼈아픈 실패를 맛보는 일 허다하잖아요. 우리는 왜 이토록 내 선에서 티끌 하나 없는 완벽한 상태를 만들어야만 세상에 나갈 수 있다고 착각할까요? 그건 사실 세상의 매서운 질책이나 차가운 피드백이라는 폭풍우를 맞기 싫어서 완벽주의라는 그럴싸한 방어기제 속에 숨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고대 랍비들이 치열하게 사유했던 텍스트를 통해 나를 질식시키는 이 지독한 자기 검열의 껍질을 유연하게 허물어뜨리는 지혜를 통찰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음미하고 성찰할 텍스트는 탈무드 아가다 제1부 제2장의 33번째 아가다입니다. 이게 식물들의 창조 과정과 인간이 주도적으로 입을 열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생명의 기막힌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신비로운 대목을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창조의 셋째 날, 이미 대지는 생명력을 가득 품은 푸른 식물들을 길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식물들은 땅을 뚫고 올라오는 최후의 발화 직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성장을 멈췄습니다. 이들은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을 어두운 대지 속에서 묵묵히 숨죽여 대기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존재는 바로 여섯째 날 창조되어 대지 위에 발을 디딜 인간 아담이었습니다. 마침내 아담이 땅 위에 서서 만물의 갈증과 비의 결핍을 인식하고 하늘을 향해 자비를 구하며 간절히 간구의 음성을 발화한 그 순간, 마침내 먹구름이 몰려와 자비로운 빗줄기를 대지에 뿌려주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땅속에 멈춰있던 모든 식물들이 눈부시게 대지를 뚫고 나와 초록빛의 싹을 사방에 틔웠습니다. 어떻습니까? 천지창조라는 무소불위의 이벤트조차 하늘에서 자판기 커피 뽑듯 뚝 떨어지는 하향식 통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실존적으로 내게 뭔가 부족하구나를 뼈저리게 깨닫고 타자를 향해 도와달라고 입을 여는 그 절실한 소통이 개입할 때 비로소 세상이 완성된다는 이 묵직한 진리, 이게 우리 일상을 어떻게 뒤집어 놓는지 지금부터 명확하게 풀어내보겠습니다. 랍비아시는 여기서 성경 기록의 아주 미세한 어긋남을 예리한 시선으로 짚어냅니다. 창세기 1장 12절에서는 분명 셋째 날에 땅이 풀을 내었다 고 못을 박아놨는데 창세기 2장 5절로 넘어가면 여섯째 날인데도 불구하고 들에는 아직 초목이 없었다 고 상반된 진술을 남깁니다. 일반인 같으면 어라 편집 실수네? 하고 넘어가겠지만 랍비들은 이걸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엄청난 지적 설계로 풉니다. 셋째 날, 이미 완벽한 스펙을 갖추고 땅 밑에서 자라난 식물들이 고개를 내밀지 않고 버틴 이 기묘한 침묵의 진짜 뜻이 뭘까요? 이건 바로 세상 천지의 독립적인 완성이란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뼈아픈 진실입니다.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고 재능이 넘쳐도 자기 혼자 흙 파먹고 대지를 뚫고 나오는 고립된 채 홀로 피어나는 생명은 없다는 뜻이지요. 오직 결핍을 인정하고 하늘에 물 좀 달라고 요청하여 나와 타자, 자연과 인간이 유기적으로 얽히는 순간에야 그 잠재력이 세상 밖으로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이토록 정교하고 엄정한 고대의 상호의존 법칙을 우리 삶의 5가지 차원으로 당장 끌고 와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위대한 아가다의 뼈대를 바탕으로 우리가 발 딛고 사는 5대 차원의 현실을 아주 현미경처럼 들여다볼 겁니다. 밤잠을 설치며 번민하는 개인의 내면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을 쉼없이 몰아세우는 부모의 태도, 전쟁터 같은 기업 생태계, 말 안 통하는 꽉 막힌 현대사회, 그리고 위태로운 벼랑 끝에 서 있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까지 우리는 대체 왜 내 손으로 모든 걸 100%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착각에서 당장 빠져나와야 하는지 아주 지적으로 성찰해 볼 것입니다. 나의 나약함과 빈틈을 기꺼이 인정하고 나 좀 도와줘 하고 손 내미는 게 절대 패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인생의 비약적인 도약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하고 주도적인 용기라는 걸
오늘 현대과학과 심리학의 명확한 데이터로 상세히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내면부터 찬찬히 들여다볼까요? 요즘 사람들, 겉보기엔 멀쩡해도 속은 지독한 소진 상태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인생의 운전대는 무조건 내가 잡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통제해야 한다는 망상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내 약점 하나라도 들키면 사람들 입도마에 오르거나 세상의 잣대에 무너질까 두려워 철벽치고 혼자 골방에서 끙끙 앓습니다. 근데 이거 식물이 흙 속에서 나는 하늘의 빛 따위 필요 없어. 내 땀으로 물 만들어서 싹 틔울 거야. 하고 바둥거리는 거랑 똑같은 스스로를 옥죄는 굴레입니다. 진정한 주도성은 내가 유한한 인간이라는 걸 쿨하게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걸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캐럴 드웨 교수가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기가 막힌 이론으로 증명했습니다. 자기 흠집 숨기느라 방어막 치는 고정 마인드셋의 사람들은 외부의 평가를 공격으로 느끼고 혼자 썩어갑니다. 하지만 나 부족한 거 맞아요. 피드백 좀 세게 때려주세요. 라며 결핍을 흔쾌히 인정하는 사람들은 업무 퍼포먼스와 지적 능력이 무려 최대 4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애초에 완벽한 인간 따위는 없습니다. 타인의 피드백이라는 폐부를 찌르는 빗줄기를 기꺼이 맞을 때만 내 머릿속에 파릇한 싹이 돋는다는 거,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자식 잘 되라고 목숨 거는 우리 헌신적인 부모님들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부모의 맹목적인 사랑이 종종 정답지, 강제주입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집니다. 애가 목이 마르기도 전인데 조바심난 부모님들이 온실 속 스프링클러처럼 대치동 학원 스케줄과 인생 로드맵을 폭포수처럼 쏟아붓습니다. 이거 셋째 날 땅속에서 얌전히 비를 기다리는 식물 머리채를 쥐어뜯어 지상으로 뽑아올리는 맹자의 알바묘 같은 짓입니다. 진정한 발달은 아이가 자기 한계를 딱 느끼고 엄마 아빠 나 이 부분에 물 좀 부어주세요 라고 SOS를 칠 때 비로소 터집니다. 러시아의 천재 심리학자 레프 비고츠키의 근접 발달 영역 이론이 이걸 아주 명료하게 입증해줍니다. 인간의 뇌는 혼자 끙끙대는 영역을 넘어 나 혼자는 안 되겠다 싶은 그 결핍의 공간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이때 부모가 나설 타이밍은 해결사로 군림할 때가 아닙니다. 아이가 손 내밀 때 디딤돌 하나 슬쩍 놔주는 비계 설정의 조력자로 남아있어야죠. 아이의 다급한 요청도 없는데 부모가 먼저 정답 떠먹여주면 자립심은 싹 다 말라 죽습니다. 아이가 비를 달라고 빌 때까지 섣불리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인내심 많은 정원사가 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기업과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수많은 기획자와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안타깝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하실에서 스티브 잡스에 몰입하여 완벽한 기획안을 깎은 뒤 세상에 투하하겠다는 몽상입니다. 이번 코딩은 완벽해. 단 하나의 버그도 없지. 하고 야심차게 앱스토어에 올리는데 결과는 차가운 외면으로 돌아오곤 하죠. 왜? 제품이라는 씨앗은 자기 혼자 잘났다고 크는 게 아닙니다. 소비자의 변덕, 시장의 니즈, 타이밍이라는 비를 실시간으로 맞으면서 뒹굴어야 진짜 경제적 가치가 생기거든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프리드리 하이에크는 지식의 국지성 이론을 통해 이 중앙통제식 기획의 허구성을 논리적으로 타파합니다. 시장에 퍼져 있는 수천만 소비자의 변덕스러운 속마음을 회의실 책상머리에서 어떻게 예측합니까? 그 어떤 천재적 기업가라 할지라도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똑똑한 조직은 완제품 고집하며 시간 끄는 대신 어설픈 프로토타입이라도 당장 현실의 무대에 과감히 내놓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의 차가운 별점 1점짜리 질책이라는 소나기를 흠뻑 맞으면서 제품을 수정해 나갈 때 비로소 성장의 스위치가 경쾌하게 켜지는 겁니다. 네 번째, 국가와 사회로 눈을 돌려보죠.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로 지구 반대편 소식도 아는 최첨단 시대에 살지만 정작 우리 사회의 공론장은 닫힌 진영 논리와 반목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다들 법과 시스템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며 타인의 상처에는 귀를 닫죠. 문서에 박제된 법조항은 셋째 날 땅속에 박혀있는 죽은 씨앗일 뿐입니다. 이게 정의와 화합이라는 싹으로 들여면 공적 소통의 장에 기꺼이 용기를 내어 뛰어들어야 합니다. 내 생각의 취약함을 드러내고 나랑 진짜 안 맞는 인간들과 부대끼며 대화의 비를 맞아야 제도가 숨을 쉽니다.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의 캐스 선스타인 교수는 이걸 에코 체인버 현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나랑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들만 모인 카톡방이나 알고리즘 속에 숨어서 맞아 네 말이 다 맞아 하며 반대파와의 껄끄러운 마찰을 피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적 타협의 가능성이 무려 60% 이상 수직 낙하하며 끝없는 정쟁의 늪에 빠집니다. 내 말이 무조건 맞다는 그 알량한 자만을 버리고 서로의 날카로운 모순을 수용하며 대화의 비를 요청할 수 있어야 우리 사회가 숨통을 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 지구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엄청난 챗GPT나 아이언맨 같은 선진국이 구세주처럼 등장하여 탄소 배출, 기후위기 다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이게 전형적인 기술 만능주의에 찌든 인간의 오만함입니다. 지금 지구가 불타고 있는 건 자연을 기계 만지듯 인간 맘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이 부른 청구서입니다.
차가운 기술 방패 뒤에 숨을 게 아니라 인간의 생태적 한계를 뼈저리게 인정하고 국경 따지지 않고 촘촘하게 연대해야만 우리 다 같이 살 수 있는 자비의 소나기가 내립니다. 여성 최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엘리너 오스트롬 교수가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를 뽑아냈습니다. 전 세계에 고갈되는 자원을 지켜낸 사례들을 봤더니 강대국이나 거대 정부가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는 규제 법안은 죄다 실패했습니다. 반면에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한계를 인정하고 끈끈하게 네트워크를 짜서 공존의 룰을 만든 다원적 거버넌스는 성공률이 무려 80% 이상이었습니다. 기술이라는 콧대 높은 고립에서 내려와 다 같이 머리 맞대고 간절히 연대의 손길을 청할 때만 인류에게 내일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쯤에서 이 모든 논리를 탄탄하게 받쳐줄 철학계의 거물 한 분 모시겠습니다. 바로 국부론으로 유명한 애덤 스미스입니다. 다들 이 양반을 피도 눈물도 없는 이기심을 긍정한 자본주의의 냉혈한으로 오해하시는데 사실 그가 평생 닳도록 고쳐 쓴 진짜 필생의 역작은 인간이 어떻게 타인과 부대끼며 사는지 쓴 도덕감정론입니다. 스미스는 인간이 자기 욕심만 채우지 않고 진짜 번영하려면 상호 공감이 필수라고 못 박았습니다. 스미스는 우리 마음속에 나를 객관적으로 비추는 가상의 CCTV, 즉 공평한 관찰자가 있다고 했어요. 혼자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내가 진짜 잘난 놈인지 부족한 존재인지 절대 모릅니다. 세상 밖으로 나와서 타인의 냉철한 평가라는 바람을 맞고 그들의 기쁨과 고통에 내 주파수를 맞추는 피드백 수용이 있어야 내 진짜 가치가 빛난다는 겁니다. 흙 속 씨앗이 비를 맞아야 싹이 트듯 현대 조직이나 개인도 남의 쓴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수용할 때 75% 이상의 창조적 성장력을 뿜어낸다는 게 현대 조직 심리학에서도 명확히 밝혀진 사실입니다. 자, 이걸 아주 영혼을 뒤흔드는 문학의 서사로 한 번 더 입체적으로 조명해 보겠습니다. 이 지독한 자기 통제와 오만함이 부르는 끔찍한 결말을 묘사한 러시아 문학의 거장이 있습니다.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 나오는 라스콜니코프죠. 이 친구가 아주 전형적인 오만에 빠진 초인병의 희생양입니다. 나는 법 따위 초월하는 위대한 초인이다. 나 혼자 다 정당화할 수 있어. 이러면서 고시원 같은 방구석에서 완벽한 살인 계획을 짭니다. 타인의 공감이나 도움 따윈 나약한 놈들이나 구하는 거라며 귀를 닫아버리죠. 이게 뭡니까? 땅 밑에서 하늘의 빗줄기는 거부한 채 자기 잘난 씨앗 파워 하나만 믿고 억지로 뚫고 나가려다 썩어 문드러지는 독단적 생명의 끔찍한 발악과 똑같습니다. 결과가 어땠나요? 범죄는 완벽했는데 정작 그 잘난 영혼은 범행 직후부터 내면이 속절없이 무너지며 공포의 지옥도에 빠집니다. 혼자 우뚝 서려던 오만한 지성이 자기 자신을 갉아먹은 거죠. 그럼 이 바닥까지 떨어진 멘탈이 언제 부활했을까요? 자기가 대단한 초인이라는 그 알량한 자만을 싹 갖다 버리고 가장 비천하지만 순결한 소냐라는 여성 앞에 무릎 꿇었을 때입니다. 십자로 흙바닥에 엎드려 소냐가 흘리는 눈물, 그 자비의 빗줄기를 온몸으로 맞았을 때 비로소 고립이라는 지독한 껍질이 깨지고 살인마의 식어버린 가슴에 사람다운 싹이 튼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성벽 높이 쌓아놓고 세상이 던지는 따끔하고도 따뜻한 피드백의 기를 쓰고 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 사실 이거 잘 못해, 도와줘 하고 연약한 속살 드러내는 거 결코 부끄러운 굴욕이 아닙니다. 꽁꽁 얼어붙은 내 인생의 봄날을 깨우는 가장 위대한 시작점입니다. 자, 오늘 쏟아낸 이 모든 지식과 고전의 날카로운 통찰을 하나로 깔끔하게 묶어드리겠습니다. 셋째 날 다 자란 식물이 왜 여섯째 날 인간의 기도가 있을 때까지 멈춰섰는지, 그 고대 랍비들의 경이로운 통찰은 지금의 현대과학 데이터와 소름돋게 똑같습니다. 내가 다 통제해야 직성이 풀리는 지나친 완벽주의, 내 약점을 안 들키려는 자만심으로는 절대 내 인생의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취약성을 드러낼 때 4배 더 성장한다는 심리학 연구, 자녀가 목마를 때까지 기다려주는 양육의 지혜, 시장의 악플 속에서 생존하는 하이에크의 통찰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진짜 성장은 나를 찌르고 들어오는 타인의 개입과 불편한 협력을 기꺼이 두 팔 벌려 환영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고대 중동의 식물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돌직구를 기억하십시오. 내 선에서 완벽을 기하겠다며 방구석에서 단 한 발짝도 안 나가는 그 답답한 무기력증 당장 내려놓으십시오. 기꺼이 나의 부족한 빈틈을 세상에 널리 알리며 만천하에 대고 나 좀 적셔달라 고 시원하게 비를 청해보십시오. 마침내 쏟아지는 그 혹독하고도 눈부신 피드백의 빗줄기를 온몸으로 두들겨 맞을 때 흙 밑에서 숨만 쉬고 있던 여러분의 진짜 경이로운 잠재력이 마침내 대지를 뚫고 세상 밖으로 찬란하게 터져나올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